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그 생산 과정에서 대기 오염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텐데요. 로젠의 재정학 105페이지 가보시면 먼저 해결 방법 중에서 사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105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 외부성이 존재할 때 아무런 행동 없이 그대로 놔두게 되면 당연히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라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떤 조건 하에서는 개개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면서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피해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해결 방법으로요. 우리가 살펴보는 게 뭘 볼 거냐면 협상과 코즈 정리. 이 코즈 정리, 로널드 코즈라는 학자는요, 거래 비용이 거의 없을 때, 그랬을 때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이런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즈 정리와 협상,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한번 볼게요. 위에 그림을 한번 살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연간 산출량 Q가 있고요. 거기 보시면 마지널 베네핏이 이렇게 있고 마지널 베네핏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거기 보시면 MD가 있어요. 이 MD라는 게 외부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MP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PC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요. MPC 요거 평이하게 그리는 게 좀 매끄러워 보이긴 하겠네요. 요거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MPC 이게 한계 비용인데 프라이빗 사적인 한계 비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색깔로 해야겠네. 여기 보시면 MSC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만큼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MSC MC 근데 소셜 측면에서 요거는 MPC와 MD를 합친 거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코즈 정리는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예에서 외부성과 관련된 비효율성의 가장 큰 요인은 뭔가? 라고 하면 거기 밑줄 치세요. 소유권이 부재해 있다.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야, 외부성의 근본 원인은 소유권이 부재가 원인이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확립을 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만 제대로 할당되면, 그래서 코즈 정리는 따라서 소유권이 제대로 획정되면 소유권이 정확하게 확정되고, 이거는 이제 피해자에게 있던 가해자에게 있던 상관없어요. 확정되고 나면 개인들이,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상호 협상을 통해서 자발적인 상호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해결 가능.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셨죠? 그 내용을 우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바닷가에 쭉 바닷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바트와 리사 이렇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트는 이제 오염물질을 강에 대해서 이제 야기하는 사람이고요. 바트. 그리고 이제 리사가 여기서 낚시랑 뭐 이렇게 어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장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밑줄 치세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소유권이 바트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제 거래 비용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소유권이 바트에게 B에게 부여되어 있어요. 부여되어 있습니다. 부여시 이렇게요. 첫 번째 케이스 1, 스텝 1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트한테 소유권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요. 자, 그러면 바트 입장에서는 거기 한번 볼게요. 생산을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생산을 한다는 늘림으로써 얻게 되는 추가되는 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바트 입장에선 자기만 신경을 쓰니까 마지널 베네핏과 마지널 코스트의 그 차이만큼을 신경 쓸 거예요. 이게 저는 PMC라고 쓰는 게 더 편한데 MC가 눈에 확 들어오잖아. 근데 저자분은 MPC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M과 C를 띄워놨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MB랑 그 차이만큼 M, P, C 차이만큼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증가시 얻게 되는 이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한 개 편익에서 한 개 비용을 뺀 것만큼 이득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거 잘 보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추가적인 이득, 이거를 초과하는 보상을 받지 않는 한 얘는 생산을 최대한 더 늘리려고 해. 그래서 바트 입장에서는 여기가 최적 생산이 되는 거예요. 최대 생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Q1까지 생산을 늘립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만큼 Q1까지 최대 생산을 시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요. 자, 그렇게 되고요. 반면 리사는 그녀에게 돌아오는 한계 손실보다 더 작은, 이 리사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공장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피해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만큼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피해받는 거 이상 해주지 않으면 자기는 거기 보시면 바트가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다시 보세요. 한계 손실 MD입니다. 더 작은 금액이면 바트가 생산을 더 하지 않는 대가로 바트에게 돈을 오히려 지불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리사가 바트에게 지불하려는 금액이 바트가 생산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보다 더 크기만 하다면 협상의 기회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수식으로 보면 이 조건은 이게 영역이 좀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영역을 좀 나눠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뭐 A, B, C, D로 안 할게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요게 데미지 피해 금액이에요. 요게 피해 금액이에요. 이렇게 피해 금액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지금 Q1을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Q1을 생산하고 있었어. 그랬을 때 당연히 바트 입장에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야, 이거 생산 좀 줄여줘 라고 해서 거기 Q스타까지 생산을 맞춘단 말입니다. 이해가 있죠? Q스타까지 생산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때 여기 나와 있는 리사는 받는 피해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녹색깔만큼 피해를 보게 된다고요. 녹색깔만큼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리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얼마까지 피해를 받으니까 최대한 얼마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하면 녹색깔만큼 지불할 생각이 있는 거야. 바트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맥시멈 Q1까지 생산을 한다고요. Q1까지. 근데 리사가 받는 피해가 이만큼이니까 리사가 바트한테 얼마만큼 제시를 하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만큼을 제시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까지 최대한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트 입장에서는 이만큼까지 최대 보상을 제시하게 되고요. 제시하게 되고 그럼 바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자기가 받는 피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생산을 줄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색깔로 표시를 할게요. 색깔을 이걸로 합시다. 여기서 이만큼이 자기가 생산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트 입장에서는 받는 피해가 요만큼이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요만큼이 피해받아. 그래서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돼. 보상을 받고자 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거기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네 번째 줄 보세요. 리사가 바트에게 지불하려는 금액이 말이 좀 그냥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정신없는데 바트가 생산을 줄여요.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보다 더 크기만 하면 협상의 기회가 생기고요. 이걸 수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이 조건은 MD가 여기 나와 있는 거네. 이 각각의 높이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MB-MC 여기 보시면 MB-MPC라고 돼 있는데 MB-MPC가 요거라니까 요거 다시 보시면 이거는 MB 이 높이가 MB잖아. 마이너스 MPC예요. 책이 좀 설명이 최악의 상황인데 요거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 요 높이가 뭐라고요? MD예요. MD. 네, 이해되시죠? 잘 천천히 한번 그려보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전체 면적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 단위당 표현했을 때 요거 나와 있는 것처럼 MD가
리사의 피해액이야. 그러니까 리사가 받는 피해니까 이만큼까지 리사는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어요. 바트는 MB-MPC만큼 이제 바트는 생산을 줄여서 받는 피해액이야. 생산을 줄여서 리사가 얻는 이득이죠. 요 MD가 바로 리사가 얻게 되는 리사의 이득이고요. L의 이득이고 생산을 줄이게 되면 그러니까 이만큼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바트의 손실이라니까 손실 비용이라니까요. 편익이고 이게 손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다? 얘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리사 입장에서는 돈을 지불하면서 이 손실을 커버하고 남을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 요거 두 개가 계속 크면 계속 생산을 줄일 만한 여지가 있는 거야. 근데 언제 멈춥니까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높이가 같아질 때 스톱하게 돼. 요 높이랑 같잖아요. 이해 가세요? 요 높이가 색깔이 네, 요 높이랑 같게 돼요. 그때 스톱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줄이면 어떻게 돼요? 더 줄이게 되면 반대가 돼요. 여기 보시면 색깔을 녹색깔로 할게요. 더 줄이면 이제 여기 리사가 얻게 되는 편익이 요만큼이에요. 리사의 편익의 크기는 너무 더 줄이면 이게 요만큼밖에 없는데 바트가 발생하는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편익 대비 이 비용의 차이니까 이거래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바트의 피해는 커지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B의 비용이야, 비용. 손실의 크기입니다. 손실이 더 크니까 당연히 편익은 작고 손실이 크니까 이때는 생산을 더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언제 오염물질을 줄이는 정도, 그래서 생산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Q 스타만큼 했을 때가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바트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처음엔 막 생산을 합니다. 그랬을 때 리사가 야, 좀 생산 좀 줄이세요 해가지고 지금 Q1까지 생산하고 있던 찰나에 생산 좀 줄이세요 해가지고 줄이는데 얼마까지 줄이냐면 여기 Q스타까지 줄이고 대신 보상을 리사가 얼마 해주게 되네요. 그때 스톱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줄이게 되면 오히려 바트의 피해가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시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같은 논리로 해서 Q스타 오른쪽에 있는 경우 이렇게 쭈루룩 나와 있고 Q스타 왼쪽에 있는 경우 나와 있습니다. Q스타 오른쪽에는 모든 생산 수준에서 리사가 지불하려는 금액은 MB-MPC보다 크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그쵸? 근데 Q스타 왼쪽에 위치한다라고 하면은 거기 나와 있는 요거 살짝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그림이 조그만 거에서 더 새롭게 그리려다 안 그려서 그런데 여기 쭉 정리를 해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MB가 이렇게 있어. 리사의 이제 어떻게 보면 편익이 되는 거고 바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고 좀 이게 좀 키우기가 좀 그러네요. 이렇게 있어요. MPC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MB 이렇게 돼 있습니다. MB 이렇게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 여긴데 요거보다 왼쪽에 점점점점점 가서 요거 보시면 요거 높이랑 똑같아지는 수준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요거 두 개. 좀 달라요? 아무튼 좀 똑같아지는 수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왼쪽으로 할게요.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합시다. 색깔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가 조금 비슷해 보이네요. 요거 두 개가 같아질 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는 바트의 피해야. 이거는 리사의 편익이야. 그러니까 이게 오염물질을 줄였을 때 얻게 되는 약간 느낌이 한계 편익이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오염물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트 입장에서는 이만큼이 코스트를 발생하는 거예요. 이 길이가 똑같을 때가 최적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는 요 왼쪽에서 상황 볼게요. 왼쪽에서는 편익의 크기가 여기 비용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니까 생산을 더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쪽에 볼게요. 이쪽에서는 극단적인 경우 해볼까요? 이 비용이 더 큰 거야. 편익의 크기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림하고 같이 보시면 이 녹색깔이 이제 최적 상황이 되는 건데요. 녹색깔이 최적이 되는데 여기가 바로 Q 스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살짝 비교해 볼게요. 여기 좀 살짝 비교해 보시면 녹색깔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여기 Q스타일 때가 요 높이가 같아지고 요 왼쪽에서는 바트의 비용이 L사의 편익보다 더 크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크니까 생산을 오염물질을 줄이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오염물질을 제로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득 보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피해 보는 사람이 또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최적입니까 하면 여기. 그래서 이게 여기다 이건 그리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걸 그리면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M, S,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림이 간단한데 좀 이렇게 설명하려면 또 정신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총 지불액이 최소한 DCG 찾았습니까? 거기 DCG. DCG가 생산량을 Q스타를 줄임에 따라서 잃게 되는 금액, 총 금액이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요 크기만큼이, 요 파란 색깔만큼이 바트가 생산을 줄여서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생산을 줄였을 때 요 연두 색깔로 표시한 게 바로 리사가 얻게 되는 한 개 편익의 총합, 총편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대한 DCG보다는 크게 되며 최대한 DCDHG 여기 나와 있는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진한 색깔로 이렇게 이만큼보다는 최대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줄임에 따라서 리사가 얻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거보다는 작다. 그래서 둘이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발적인 상호 협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협상할 때 거기 최소 보상받고자 하는 크기가 요만큼이고 최대한 보상할 때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요 녹색깔 사다리꼴만큼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사이 레인지 안에서 우리가 협상에 따라서 우리가 지불하고 받는 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줄 보시면 얼마만큼 서로 협상할 때 금액이 됩니까? 그 범위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누가 많이 이득을 보게 되는가는요, 거기 협상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어떻게 되는가는 협상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다음에 스토리 두 번째로 이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스토리 2 이렇게 할게요. 케이스 2. 네, 앞에 나왔던 게 이제 케이스 1이에요. 케이스 1은 이제 바트에게 하천의 소유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바트가 막 맘대로 버리다가 리사가 야, 좀 줄이면 안 돼? 아, 싫어, 내 맘이야. 이렇게 되니까 좀 돈 줄게. 얼마 줄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해 보는 거 이상을 지불하게 되면 바트도 오염물질을 좀 최적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요. 리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야. 리사에게 하천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경우, 소유권이 부여된 경우, 부여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바트는 오염물질을 버리려고 해. 그랬더니 리사가 뭐야? 야, 너 이거 왜 버려? 버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생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리사가 이걸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오염물질 이만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아예 바트 입장에선 생산을 못해. 리사는 이제 아예 오염물질을 이렇게 배출하는 거 허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빵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바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 리사야, 나 좀 이렇게 더 생산 좀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좀 피해 너 좀 감수하는 거 이상 내가 보상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바트가 오염물질에 대한 리사의 허락을 얻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허락을 얻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리사 입장에서는 이만큼 생산하게 되면 이만큼 피해를 본다니까 이만큼 생산 시 받게 되는 피해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시작 자체는 빵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트 입장에서는 여기 다시 한번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 아예 여기 원점에서 시작해 좋은데 여기로 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가 편익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 개 편익이 있고 바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에 따른 요게 이제 MC, MPC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생산 시 이만큼 했을 때 피해인데 바트 입장에서는 생산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 어떻게 됩니까? 빨강으로 할게요. 이만큼이 되는 거야.
이만큼. 그러니까 바트가 그러면 생산하게 되면 너가 받는 피해가 그만큼이니까 바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왜 이만큼이 편익이 된다니까? 비용 빼고 얻게 되는 생산 편익이니까 약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차 여기서 늘려간다 할게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멈추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 본 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요 높이 길이랑 한계 원리를 사용하는 거죠. 요 높이 길이가 똑같아질 때가 스톱!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다시 얘기하면 마지널 베네핏에서 MPC 요 차이를 뺀 바트 입장에서 생산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고요. 자, 요거 길이는 뭐예요? 요거 MD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리사 입장에서 바트가 생산을 해서 받게 되는 피해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요걸 두 개 비교하는 거죠. MD랑 같이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앞서 살펴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바트 입장에서 얻게 되는 편익이 더 크게 되면 바트가 보상을 해줘. 최소한 받게 되는 피해 이상, 얘가 남는 게 있는 거잖아. 플러스 100이고 얘가 50피해를 보면 50 이상만 주면 둘 다 윈윈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반대가 되면 리사가 받는 피해가 더 커지니까 안 돼! 하고 이제 금지를 할 것이고, 최적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최적은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상황이 최적이게 돼요. 결국 앞에서 본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SC가 여길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MSC가 지나가서 요거랑 요거의 차이와 요거랑 요거 차이가 같아질 때가 최적. 그러니까 이쪽에서 시작하더라도 생산 자체는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바트한테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면 생산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서로 보상을 하게 되면서 최적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그 얘기가 거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107페이지 거기 중간에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부터 그냥 봅시다. 이제 다른 쪽 리사에게 소유권이 주어져 있을 때 바트는 리사의 허락을 얻지 않는 한 생산할 수 없고, 협상 과정에서 바트가 오염물질에 대한 리사의 허락을 얻어내야 됩니다. 리사는 그녀가 바트에게 받은 금액이 바트의 생산 증가로 인해서 그녀에게 들어오는 한계 손실보다 크다면 그러면 오염물질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바트는 해당 생산 단위에서 리사에게 생산 권리를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액수가 이거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게 자기가 얻게 되는 최대한의 편익이 되는 거니까 요거보다는 작고 요거보다는 큰 만큼 보상을 해 주려고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생산 단위에서 얻게 되는 한계 이유는 요거요. MB에서 MPC 이거 편익이고 거기서 리사에 끼치는 비용 요걸 뺀 만큼이 순편익이에요. 그래서 생산이 아예 못하고 있다가 생산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순편익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생산 증가 시 얻게 되는 순편익은 순편익 요거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B 빼기 MPC 여기에서 빼기 MD 이렇게요. MD가 순편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편익이 0보다 크게 되면 생산을 더 하고요. 그러다가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순편익이 0보다 작으면 생산을 안 하고 순편익이 제로가 되면 스톱!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산 단위에서 그가 얻은 한계 이유는 MB-MPC가 리사에게 끼치는 MD보다 훨씬 크다는 걸 주목하시오. 따라서 바트가 첫 단위를 생산할 때 협상의 여지는 굉장히 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얻게 되는 이득이 이만큼이잖아. 근데 얘는 피해는 거의 없고요. 그러다 점차 가다가 이 높이 길이가 같아지면 스톱!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Q스타까지 생산할 권리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자, 앞에 분석에서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코드 정리해서 우리가 체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가정은 양자가 협상하는데 비용이 작아야 돼. 아니, 뭔가 남는 게 있었는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거래 비용, 협상 비용이 발생하면 순편익은 협상 비용까지 뺀 순편익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협상과 관련된 거래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협상 비용이 거의 빵일 때 이제 요 얘기가 되고, 협상 비용이 있으면 협상 비용까지 고려하면 물론 돼요. 2번, 자원의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의 원천을 식별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야, 손실이 발생했어. 이게 손실이 왜 발생했지? 아, 제가 오염물질을 배출했기 때문이구나. 그걸 구별할 수 있고요. 손실의 원천을 파악할 수 있고 파악이 가능하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손실이 발생했으면 법적으로 막을 수가 있어야 돼요. 막을 수가 있어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거기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5-3을 둘러싼 다음 줄에 보시면 시사점은 두 가지 가정에서 누가 소유권, 리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던 바트가 소유권을 갖고 있던 그거는 무관합니다. 관계없이라고 해서 약간 꼬불랑으로 이탈릭체로 누여 있잖아요. 거기 관계없이 소유권이 누군가에게만 부여되면 효율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게 바로 코즈 정리의 임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코즈 정리, 노벨상을 받은 로널드 코즈에서 이름을 따온 건데, 일단 소유권이 확립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소유권이 확립되면, 외부성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부의 개입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줄 보세요. 이 두 가지 가정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기오염과 같은 외부성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피해를 보고 영향을 주잖아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충분히 낮은 비용으로 협상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상상하기도 어렵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에서는 수천 명의 잠재적 또 오염자가 있는데 우리 미세먼지 누가 원인이 될지 이거 잘 몰라. 중국이 얼마나 됐는지 우리나라 대기오염제 이거 파악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명하지 않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볼게요. 코즈 정리는 외부성의 원천이 분명히 정해질 수 있고 관련된 당사자들의 수가 굉장히 적을 경우에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위에 1번, 2번 가정이 거기에 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줄에 볼게요. 이런 조건들이 성립하더라도 누구에게 소유권이 할당되는가는 소유 분배 측면에, 소득 분배 측면에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또 소유권은 가치가 있는 건데 리사가 강을 소유하고 있냐, 바트가 강을 소유하고 있냐, 이 소득 분배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애당초 소유권이 누구에게 분배가 되는가, 그거는 소득 분배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의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코즈 정리의 논의에 따른 소유권의 할당은 멸종 동식물과 같은 몇몇 중요한 환경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대요. 그래서 소유권을 누구한테 할당할 것인가의 그런 문제예요. 할당하는 문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코끼리 개체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야, 사냥하지 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인데요. 마을 사람들한테 거기 뭐 하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마을 사람 입장에서는 잡아서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결국은 그냥 금지하더라도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그들에게 코끼리 사냥하는 거에 대한 한계 비용은 실질적으로 빵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공유지라니까. 사실 코끼리에 뭐 어떻게 주인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과도한 사냥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코끼리의 소유권을 그런 아프리카 마을 주민들에게 야, 이거 네 거 해. 이 코끼리 네 거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게 막 자기가 잡기보다는 거의 세 번째 줄 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코끼리를 오히려 보존을 하는 거야. 보존하고 코끼리 사용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또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야. 내 건데 말이야. 너 코끼리 사냥하면 대신 나한테 돈 내. 이렇게 되니까 개체수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96년 서그의 연구에 따르면 거기 보니까 케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코끼리 사냥을 금지했습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비교해서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대조적으로 짐바브웨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야생동물의 어떤 소유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코끼리 개체수가 강제적으로 금지한 거랑 약간 소유권을 획정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했더니 훨씬 더 거기 보니까 야생동물의 소유권을 부여하게 되니까 오히려 막 다 없애면 안 돼. 왜냐면 코끼리 보러 오는 관광객들도 있잖아. 그래서 남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작물 재배를 오히려 그만두고
자기 땅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게 더 이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확립이라는 문제가 코주 정리로 인해서 자발적 협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한 가지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합병이 있는 거, 합병. 자, 합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 강 하천에 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이제 바트가 오염물질을 이제 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트가 오염물질을 이렇게 내보내요. 그래서 리사가 여기서 업을 하고 있는데, 자꾸 낚시를 하고 있는데,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세요. 내부하는 인터널라이즈 하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그냥 오염자 한 명, 피해자 한 명 이렇게 있을 때 그냥 합치는 거야. 합쳐서 그냥 전부 다 그냥 한 사람에게 그냥 주는 거야. 합치세요. 이렇게. 합쳐버리면 이걸 바트나 리사는 둘 다 이거를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여기 보시면 서로 따로따로 있었을 때는 바트의 이유는 이렇게 됐고요. 리사의 이유는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합병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윤이 어떻게 됩니까?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바트의 이윤과 리사의 이윤을 같이 합해가지고 총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총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뭐 요거는 따로 뭐 수식 같은 거는 뭐 따로 문제를 한번 내서 제가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딱 보면 바트가 오염물질을 많이 야기하게 되면 리사의 이윤이 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거죠. 바트가 여기 보시면은 이윤이 좀 올라간단 말입니다. 리사의 이윤 감소가 만약에 더 커지게 되면 그 전까지는 신경 안 썼다니까 뭐 그건 네 일이고 나랑 무슨 상관이 이렇게 되는데 같이 여기 보시면 바트의 이윤이 증가했는데 리사의 이윤이 감소가 커지게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바트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걸 줄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바트와 리사가 자신의 행동을 잘 조정하게 되면 합작된 사업의 이유는 두 사람이 조정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서로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돈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같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시장은 두 기업이 통합할 강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합병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시장에서의 어떤 자발적인 통합의 원리가 여기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리사가 공장을 살 수도 있어. 리사가 아예, 이거 공장 내가 그냥 인수합병해버릴래. 이럴 수가 있고, 바트가 아예 어업권을 그냥 사버려가지고 하나의 주인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제3자가 나서가지고, 야, 둘 다 일로 와. 나한테 팔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무튼 두 기업이 통합하게 되면은 외부성은 내부화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외부성을 만들어낸 당사자들이 그 외부성까지 고려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어요. 바트가 어업권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이전보다 생산량을 좀 줄이려고 해.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자기도 이윤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다 자기 거잖아. 리사 이윤 감소는 자기한테도 피해를 미친다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론입니다. 외부 효과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시장은 비효율적이지 않게 되고요. 달리 표현하면 외부 관찰자는 외부성이라는 용어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3번 거기 보시면 사회 관습 요걸로 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기업과 달리 개인들은 외부성을 개인들입니다. 자, 일부 관습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외부성을 고려하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 관습, 어떻게 보면 또 교육 이런 거예요.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학생들은 주위를 어지럽히는 게 좋지 못한 행위라고 배워요. 어지럽히면 뭐 어때? 이럴 수 있는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교육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러면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또 학습하게 된다고요. 사탕 껍질이나 바나나 껍질을 휴지통에다 버려야 된다는 걸 교육받게 되면 휴지통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찾아서 다니게 되는 것이고요. 자,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본인에게는 작은 비용이지만 그 비용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저기서 109페이지가 보시면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황금률이라 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이 내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여라. 그러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많으면 가는 말이 오와야 뭐 오는 말도 곱다 이런 거 비슷하게 야 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을 해라. 이런 표현.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 도덕, 관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의 부재를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다? 도덕이라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외부성에 대한 공적 대응, 세금이나 보조금을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